오늘의 플러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매번 선거 때마다 뭐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뭐 그쪽 그에 종사했던 분들 또는 생각을 같이 했던 분들에게 송구한 표현입니다만 실제 있는 표현이니까요. 어떻게 진보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이번에도 작년 같은 경우도 최근 한 20여 년 기간 동안 1년 동안 가장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던 해로 공식적으로 통계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진짜 우연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무슨 맥락적인 게 있는 건지 우리 소장님은 오랫동안 또 관에서도 활동하셨고 또 이런 경제를 바라보신 역할을 하셨으니까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약간 이제 뭐 맥락과 우연을 좀 약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은 그 진보 정부 때마다 집값이 뭐 상승한다 또는 네. 진보 정부가 잡았으니까 집값이 상승한다. 네. 그거는 실은 약간 사실관계랑 다르다. 어. 그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은 문재인 정부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예. 국토교통부 장관 하셨던 분 중에 예. 서승환 장관이라는 분이 있어요. 알죠. 이분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고 예. 나중에 이제 그 총장까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그 참여정부에 대한 어떤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비판하는 삼성경제연구소 낸 부동산과 시장경제라는 제목 책이 있어요. 네. 거기 단락이 되게 이제 재밌는 단락이 있는데 거기 아주 짧게 읽어드리면 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86년 이전에는 토지 데이터만 있거든요. 네. 그래서 78년, 89년, 2002년이 정점이었다.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그 경기 변동을 보면 확장기는 대략 3, 4년, 네. 수축기는 한 7, 8년 정도 돼가지고 예. 약 10년, 12년을 주기로 한 8년간 약간 찌그러졌다가 예. 4년간에 한꺼번에 팡 하고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은 문재인 정부 약 10년, 12년 이전이 노무현 정부, 예. 노무현 약 10년, 12년 이전이 노태우 정부, 예. 노태우 정부 10년, 12년 이전이 박근혜 정부인데 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실제로 그때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가격이 확 올랐다가 장기 침체가 됐다, 확 올랐다 장기 침체가 돼서 아마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연식이 되는 분들은 기억할 텐데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네. 당시 이제 제가 최근 자료 보니까 당시 한겨레 신문 자료 중에 한 해의 전월세로 집값 때문에 자살한 분이 언론에 밝혀진 것만 15명 적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전월세 가격이 너무나 폭등하니까 네. 그 전세 가격 상승을 잡지 못해서 비관해서 가족이 동반 자살한다든가. 예. 그래서 실은 가격 상승으로 거슬러 가면 과거가 이제 더 심했던 거고 예.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이제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예. 그러니까 가격 변동 폭 정도가. 네. 그래서 실제로는 노무현 정부랑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그 이전 정부에 비해서 폭등한 것 자체는 사실인데 네. 그 원인도 이제 실은 뭐 얘기할 여지가 있고 그 이전에 노태우 정부랑 박정희 정부도 가격은 실은 그때는 더 많이 뛰었다. 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박정희 정부,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 비하면 진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네. 장기 데이터를 보면. 그런데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정희 정부 시절 또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하는 기간이다 보니 뭔가 전반적인 그 뭐랄까요? 집가 상승률이 우리 신흥국도 사실 비슷한 현상이 있잖아요. 중국도 그랬고 네네. 베트남도 그랬고 그런 형태로 이해 해석이 돼서 어느 정도 뭐랄까요?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달리 구분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고도 성장하는 기간이 지난 뒤에도 조금 집값이 좀 뭐랄까요 도드라지게 올랐던 기간은 그건 진보 정부 때가 많았는데 이건 별도의 요인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이제 고도 성장의 기준이 뭐냐 보기는 이제 여지가 있는데 네. 노태우 정부 때는 실은 81년 우리가 이제 79년 80년은 2차 석유 파동이 있어서 이제 좀 네. 경제가 안 좋았고 81년부터 연간 성장률이 9 내지 11%였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노태우 정부 때 공급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그 실제로는 한 거의 10년 가까이 부동산이 침체되거든요. 예.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97년에 외환위기를 또 때려맞잖아요. 네. 그래서 외환위기를 때려맞은 다음에 그러면 노태우 정부가 공급을 왕창한 다음에 노태우 정부 임기가 끝난 시점을 이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데는 92년 정도부터 본다고 치면 네. 92년부터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기 2002년 3년 정도까지 11년치의 누적 경제 성장률 보면 네. 거의 100%였어요. 네. 누적 경제 성장률이 한 네. 90 내지 100% 정도 될 정도고. 네. 그래서 실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82의 그러니까 복리 계산할 때 네. 72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네, 있죠. 이제 계속 이제 해가지고 원금이 2배 되는데 걸리는 기간을 계산하는 그렇죠. 상식이죠. 경제 성장 1%면 72년 걸리고 뭐 예. 3% 만약 경제 성장이 8%면 7년 지나면 2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9년 지나면 8, 9, 72 해가지고 예. 그래서 실은 경제 성장률이 그 노태우 정부 이후에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초반까지 역시 경제 성장률이 6 내지 7%씩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예. 실은 대충 계산을 하면 72의 법칙 대충 계산하면 실은 우리나라의 전체 소득 증가율이 4배 가까이 오른 상태였어요. 네. 그게 누적되었던 게 예. 뒤늦게 펑 하고 따라잡은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아, 오히려. 그래서 한 7, 8년간 물론 이제 그때 시기마다 연도는 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예. 대략적으로 특히나 이제 노무현 정부 직전에는 이게 외환위기까지 터졌기 때문에 네. 한 12년 가까이 정체되어 있다가 예. 밀렸던 게 한꺼번에 올라온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필 그게 노무현 정부라는 진보 정부에 터졌던 것은 공교롭게 IMF 외환위기라든가 다른 요소들로 그게 응축된 에너지가 분출되지 못했다가 그런 게 수습되고 난 뒤에 그때 터졌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 그럼 좀 구분해서요. 네. 그럼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진보 정부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일 텐데 네. 그럼 그때는 왜 오른 겁니까? 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왜 올랐냐는 거는 왜 잡혔냐부터 봐야 되는데요. 예. 노무현 정부 때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좀 연식이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엄청 많이 잡혔는데 예. 두 가지 계기점을 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가격이 잡혀요. 네. 하나는 역대 데이터를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가장 고점이 언제였냐면 2007년 4분기로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뭐랄까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잡힌다 네. 그럴까요? 예. 왜냐하면 이제 오를 만큼 오르면 그 공급하는 분들도 이제 마진이 나오겠네 해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도 따라 올라가요.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네. 쫙 해서 그래서 실은 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가격이 공급이 올라가니까. 예. 그래서 2007년 4분기부터 떨어지는 추세인데 네. 얼핏 생각하면 저도 처음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보금자리 주택을 발표했거든요. 예, 기억납니다. 2008년 9월 말에 예. 이제 공공 분양을 한 10년간 향후 10년간 150만 채를 분양과 임대를 섞어서 공급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2008년 9월 말에 이명박 대통령이 한 거는 공급을 발표한 것밖에 없어요. 예. 실제로 공급된 건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즈음에 9월 15일 날 그날이 리먼 브로더스 파산일이에요. 그래서 실은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세계 대공황이 터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대공황이었냐면 그 미국은 이제 어떤 자유주의적 경제학의 어떤 그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금융기관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어지간한 데는 미국 금융기관과 유럽 금융기관들이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진정이 안 돼가지고 네. 계속 나중에는 파장이 커졌죠. 파장이 엄청 커지니까 예. 미국 정부가 뭘 할 정도였냐면 예. 은행을 일시적으로 국유화를 해버려요. 야 우리가 국유화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예. 이제 안 망해. 그럴 정도로 실은 세계의 대공황이 터진 네. 거고 8년 그게 이제 유럽으로 전이되어서 네. 유럽 이제 금융기관이 부도날다 그러니까 재정위기까지 번진 건데 네. 8년, 9년, 10년, 11년, 12년까지 쭉 그 일종의 세계 대공황 여파가 있었던 거로 봐야 되는 예. 거죠. 그런데 그 뒤로 정부 입장에서는 당시가 이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였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내수경제를 말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건설 쪽이 우리나라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내지 20% 가까이 됐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러면은 내수경제 활성화의 직방인 정책이 네. 건설 경기 활성화예요. 그래서 실은 박근혜 정부가 당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뭐 기억납니다. LTV, DTI를 아예 없애버리고 뭐 예를 들어 집값에 얼마만 있으면 집 사도 되게 해주겠다 그렇죠. 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뭐 예. 빚내서 집사라는 많이 유명한 거고 예. 빚내서 집사라 정도가 아니라 예. 다주택자 양도세 완전 면제. 예. 그냥 뭐 중과 완화 이런 게 아니라 제로. 예. 다주택자 그게 없으니까 마음 놓고 하십시오. 그래서 양도세를 그러니까 중간은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들어온 거고 예. 양도세를 아예 면제한 정부는 우리나라에 2개 정부밖에 없어요. 박근혜 때랑 김대중 정부랑 박근혜 정부. 예.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공통점은 뭐냐?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침체기. 그래서 하우스 푸어, 네. 미분양. 아마 그때 미분양이 우리나라 역대 미분양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게 그럴 정도로.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예. 왜냐하면 어느 정부가 자기 경기가 안 좋은 걸 원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계속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열심히 했죠. 네. 그래서 한 축으로는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중앙정부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조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건 꾸준히 하면 반드시 효과가 작동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세금 관련된 규제 완화, 뭐 취득세 감면, 뭐 온갖 정책을 다 해서 실은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올랐는데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최경환 총리께서 빚내서 집사라 그래서 예. 그때 제가 이제 그 꼬맹이 2명이 다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기 엄마가 제가 그때 이제 국회 보좌관하면서 약간 그 워커홀릭으로 지내고 있는데 야 우리 애들 너무 전학 자주 가면 그러니까 좀 집을 사자. 그래서 제가 최경환 부총리가 하는 말대로 빚을 내서 집을 샀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저점이었던 거예요. 그게 언제였냐면 2013년 11월이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규제 완화를 열심히 해서 그리고 세계 대공황이 좀 진정되는 분위기였거든요. 예. 뭐 그리스가 이제 탈퇴한다 만다 할 때 포함해서 그게 대략 한 12년경부터 진정됐거든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진정되고 성장률이 누적돼 있고 그리고 규제 완화 효과를 해서 13년 말경부터 이렇게 이제 올라가던 중이어서 네.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그냥 그 조그마한 아파트긴 한데 이렇게 발바닥은 아니고 한 복숭아뼈쯤에서 사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보통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 이런 그렇죠. 표현이 있지만 예. 제가 이제 최경환 부총리를 제가해서 박근혜 정부랑 최경환 부총리를 별로 이제 싫어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것도 있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네, 개인적인 이유로 그래서 항상 이제 그분들한테 예. 뭐 다른 정치적인 비판은 좀 다르게 하더라도 네, 네. 그때가 그래서 이제 13년, 14년이 실은 우리나라 부동산 저점이었고 예. 오르던 중이었다. 네. 그래서 아마 그거는 뭐 당시에 대통령으로 2017년에 대선에 출마한 분이 5분이었는데 예. 홍준표 씨가 당선되었던 안철수 씨가 당선되었던 유승민 씨가 당선되었던 심상정 후보가 당선되었던 어차피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다. 그렇죠. 네. 그럼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진보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이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원인 중에 일부는 그 전에 마침 공교롭게 있었던 큰 내부 또는 외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결과물들이 파급 효과가 마침 그 다음 들어섰던 진보 정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건 달리 말하면 그때 진보 정권이 당선되지 않더라도 보수 정권이 당선됐다 하더라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정도의 맥락이었다. 이런 설명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달리 말하면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이클,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흐름 이런 걸 봤을 때 오를 부동산은 결국 올라요. 그 얘기시네요. 그쵸. 왜 그러냐면 그 제가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예. 경제 성장률이 3%고 물가가 2%라고 가정을 하면 네. 그걸 이제 합쳐서 이제 5%가 되는 거잖아요. 명목 성장률이 5% 네. 또는 뭐 실질 성장률이 5%도 마찬가지인데 네. 5%가 만약에 최병천 집이 아파트가 10억이었다. 네. 그러면 그게 꾸준히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5%씩 올랐다 가정을 하면 네. 한 대충 계산하면 12년 지나면 네. 얼마 정도로 대충 될 것 같으신지 한번 그냥 대충 찍어보시면 12년 정도 지나면 얼마가 되는 게 정상이냐면 예. 18억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대략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과거의 경험치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이 작동했다는 게 예. 경험치를 얘기하는 거지 미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미래는 계속 변하니까. 근데 그동안은 7, 8년간 위축되었으면 명목 가격은 최병천 집은 10년째 10억이야 네. 라고 말하지만 나머지가 다 올랐잖아요. 네. 경제 성장률이 꾸준히 됐기 때문에 하다못해 여의도에 있는 정인면허 가격도 뭐 냉면 가격도 막 오르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그걸 대충 계산을 해보면 8년 정도 지나면 실제로는 6.8억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명목 가격이 설령 10억이라 하더라도 네. 다른 게 다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그 6.8억 정도로 8년 차에 떨어졌다가 그 밀렸던 거를 4년치에 한꺼번에 회복한다. 18억까지 한꺼번에 쫙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4년을 단면으로 잘라서 보면 네. 2배 내지 많으면 3배 정도 올라간 걸 보이고 예. 12년치를 보면 예. 실은 다른 거랑 비슷하게 올라갔다. 비슷하게 올라간다. 또는 심지어 적게 올라가는 편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물가가 올라가면 부동산도 아파트도 물건인데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이치 아닙니까?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 심지어는 지금 2000년 이후에 특히나 이제 2000년 이후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예. 코로나 유동성이 엄청 심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됐건 암호화폐가 됐건 주식이 됐건 다 올랐던 시점인데 네. 그냥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냉면 중에 저도 냉면을 좋아해서 네. 정인면옥이라고 있어요. 예, 예. 근처에. 거기 가격이 얼마인지 올랐는지 봤어요.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마포, 용산, 성동, 서울 전체 평균 아파트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가장 상급지 6개인 거죠. 근데 그 상급지 6개만큼 정인면허 냉면 가격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냉면도 약간 상급지 냉면인 건데 대체로 다른 물가랑 비슷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를 냉면 가격을 비교해 보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다른 것들이랑 비교해 봐도 비슷하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뭐 이해는 했습니다. 네. 어차피 그냥 경제적인 이치를 설명해 주신 네네. 거니까요.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 대표적인 물건 중에 하나인 아파트 가격도 비슷한 흐름으로 올라가야지 어떻게 그게 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신데 그래도 국가의 관료들과 어떻게 보면 지자체장 또는 대통령은 서민들이 집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집값을 조금 다른 물건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그게 소비든 투자든 다른 걸로 더 좋은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도 있는 맥락도 있으니 조금 더 덜 오르게끔 하거나 아니면 좀 하여튼 안정감을 도모하면 좋을 텐데 그걸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집을 추가로 조금 좀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면 되잖아요. 네. 그게 왜 안 될까요? 이제 그거는 참 그 정책의 목표를 뭘로 할 건지 문제부터 시작하는데 일단 특히나 이제 역대 정부들은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많이 했어요. 그렇죠. 가격 안정을 하려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확대하는 건데 네. 공급 확대는 지금 의사결정을 해도 보통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년 또는 15년 이후에 공급이 되거든요. 예. 물론 이제 빌라 같은 건 좀 다르긴 하지만 빌라는 좀 덜 선호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빌라는 이제 대규모로 어떻게 하는 건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역대 정부가 대통령 임기가 이제 5년이잖아요. 그러면 5년 임기를 마주했을 때 야, 내가 어떻게 하면 가격을 안정화시킬지 그래서 야, 국민들한테 제가 15년 후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실은 그게 일종의 공급 정책인 거고 네. 단기에 쓸 수 있는 건 결국 수요 억제 정책인데 수요 억제 정책이라는 건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이제 대출을 규제하거나 그래서 유동성을 확 줄이거나 아니면 이제 세금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높여서 뭔가 이제 그 매입을 좀 억제시키거나 그런 게 실은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래서 뭐 LTV, DTI도 도입하고 뭐 각종 대출 규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도 그렇게 한 거고 뭐 특히 이제 보유세를 많이 활용했었죠. 문재인 정부도 유사한 패턴으로 금융 규제와 이제 대출 규제와 세금 규제를 많이 했던 이유인 거죠. 네. 자, 규제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건데 그럼 규제로 집값이 안 잡히는 게 요 근래 다 확인이 됐다고 평가하세요? 아니면 규제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규제는 엄밀히 말하면 그 우리가 좀 양면을 같이 봐야 되는데요. 네. 하나는 정부가 경기 변동을 조정하는 방법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효과가 있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대출을 뭐 그냥 극단적으로 말해서 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네. 그러면 총 통화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작용이 있긴 있죠. 네. 근데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국민들도 그렇고 정책 당국자도 그렇고 판단해 볼 여지가 있어요. 네. 예컨대 청년들 중에 자산 그러니까 소득은 있지만 예컨대 연봉이 괜찮은 일자리를 좀 다니고 있다. 내가 뭐 하다못해 연봉이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1억 5천이든 있는데 부모님이 아주 넉넉하진 않았어 가지고 예. 자산이 없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뭐 예. 30대 40대 중에 그러면 편의상 그거를 소득은 괜찮은데 자산이 없던 청년들 이 친구들한테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거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거에는 도움이 되지만 내 집 마련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은 자산에 대한 접근권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가 자산 양극화라는 말을 하는데 자산 양극화라고 얘기하는데 자산 양극화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산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억제하는 건 도움이 되지만 그 수많은 청년들이 부동산 내 집 마련에는 좀 억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도 같이 억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게 더 중요한 정책인가 거기서부터 약간 가치관의 문제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정책적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목표는 예를 들어 집값 안정이다. 안정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네. 안정이라고들 얘기했으니까 네네. 하락이 아니라. 네. 그럼 안정이라고 했었을 때 그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다가 공급을 같이 하는 정책을 동시에 썼을 때
효과가 더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요. 네네. 그런데 역대 진보 정부, 이게 진보 정부를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서울시장을 얘기해야 될지 좀 애매한 게, 왜냐하면 지자체장도 또 건설과 관련돼서 많은 권한이 특히 서울시는 그 있으니까요. 권한이 엄청 많죠. 그렇죠. 네. 그런데 서울시가 그러면 그 진보 정부 때 과연 공급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역대 데이터를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태우 정부 때부터 쭉 본다고 치면 네. 노태우 정부는 약간 넘사벽이었다고 봐야 되고, 네. 워낙 이제 많은 공급을 했으니까 네. 그 이후의 정부는 뭐 그 김대중 정부, 뭐 이후에 뭐 노무현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라 보면 이게 실은 공급도 부동산 경기 변동과 약간 움직여요. 같이. 왜냐하면 가격이 낮아지면 공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마진이 잘 안 나오거든요. 예. 그 개발 어떤 이제 그 수지 타산이 잘 안 나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도 가격이 상승할 때 재개발 재건축이 좀 활성화되고, 네. 가격이 어려울 때는 그 재개발 재건축도 약간 위축되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경기 타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역대 정부를 보면 진보 정부라 해서 공급이 실제로 더 적진 않았다. 경기 같은 것도 보고 이런 걸 다 감안했었을 때는 그쵸. 진보 정부라고 공급에 등한시했던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이시군요.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다 동원해도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공급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수요 억제에 조금 더 하이라이트를 해서 그거를 규제로 조금 더 먼저 선수로 먼저 이렇게 도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일부 마지막에 공급도 등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경기적인 상황이나. 그런데 제가 죄송하지만 그 진보 정부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뭐 재건축 재개발 지구로 지정했던 거 다 해제도 하고, 뭔가 이게 적극적인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참 가치 있는 일인 건 아는데 옛날 걸 지키자, 보존하자, 이런 데 방점 많이 찍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그러니까 진보 정부 쪽에 있는 관계자라 그럴까요? 예.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수 쪽 분들에 비해서 이제 공급에 대해서 그런 건 있는데, 한쪽은 어떤 분들은 이 서울에 공급을 너무 많이 하면 서울에 쏠림 현상이 더 있지 않냐, 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주택 보급률이 100% 넘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지 않냐. 그러나 이제 저는 뭐 그런 견해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공급은 이제 꾸준히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 앞에 말씀하셨던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시절 대통령 시절에 뉴타운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게 2008년이었어요. 예. 2008년, 9년, 10년, 11년, 12년 정도, 거의 한 5년 정도 실은 그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미국 및 유럽에 계속 전이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였고, 네. 보통 뉴타운 해제는 주민들한테 당시에 물어봤거든요, 의견을. 네, 네. 그런데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그 당시에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확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 10 내지 20% 가까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 앞에서 노무현 정부 때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중이었고, 예. 그때는 너나 할 거 없이 서로 우리 빨리 재개발 재건축합시다 하다가 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부동산이 계속 정체되니까 서로 이제 다 해제를 원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떤 박원순 시장의 독단으로 해전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우리 해제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의 한해서 해제를 시켜준 거죠. 그랬는데 그때가 경기적인 차원 때문에 해제를 희망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그래서 대거 어떻게 보면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지구 같은 걸로 지정되어 있던 그 곳들이 거의 대부분 해제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은 해제를 원하도 우리는 강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서울시장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약간 이제 그 오해 같은 거라든가 뭐 예. 그런 게 좀 이제 쌓여 있다고 봐야 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나름대로 그때는 그런 상황이지만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재임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는 부동산이 또 올랐던 적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다시 또 공급을 더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 뒤로는 공급을 하려고 했었죠. 예. 이러저런 아, 공급이 하셨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그때 하우스푸어 논란이 많고 네네. 미분양이 가장 최대일 때였거든요. 그때 박근혜 정부가 이러저런 규제 완화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2013년 4년을 최저점으로 계속 상승하던 중이었고, 그때부터는 이제 공급이 꾸준히 늘어났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냥 그것부터 생각하면 돼. 1기 신도시 지정을 노태우 정부가 했고, 그렇죠. 그때가 폭등기였거든요. 예. 2기 신도시 지정을 노무현 정부가 했어요. 예. 그것도 폭등기여서 한 거예요. 그렇죠.
3기 신도시 지정을 문재인 정부가 했어요. 아, 폭등기 역시 때네. 폭등기인 거죠. 아. 그래서 폭등기. 그래서 1기, 2기, 3기를 신도시 지정을 다 그렇게 됐던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봤더니 진짜 진보 정부에서 공급에 등한시하지 않았던 건 신도시만 봐도 알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지방 부동산 흐름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과 요즘은 달리 지방 부동산은 좀 주춤한 것 같은 느낌이 많습니다. 오늘은 통시적으로 많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과거에도 그랬었던 건가요? 아니면 요즘만 도드라지게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흐름이 다른 겁니까? 서울과 그 비서울 또는 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데이터를 좀 장기로 보면 네. 실은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네.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이 WTO에 2001년 12월에 가입을 해요. 예. 그게 한국 부동산에 영향을 미쳐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중국이 2001년 12월에 WTO 세계 무역기구 가입을 하면서 중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2%, 네. 중국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5%. 놀라운 거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30%였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분들, 소득이 상위 20%인 분들, 그분이 대한민국 전체 소득의 47 내지 50%를 갖고 있는 걸 나와요. 그래서 실은 부동산을 움직이는 중요한 변동은 상위 20%의 소득 변동이랑 연결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상위 20%는 어떤 분들일까 생각하면 수출 제조업 대기업 노동자들이에요. 삼성전자. 예. 그러면 그 중국이 가입한 이후에 수출을 연평균 30%씩 올랐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3년 지나면 90%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네, 네. 거의 뭐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죠. 네. 그래서 하나는 부울경 지역이 수출을 대박 일으킨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삼성전자를 비롯한 약간 이제 그 고부가가치 지역들, 뭐 이렇게 경기도 수원 일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경기 남동부에 해당되겠네요. 흔히 이제 반도체 벨트라고 불리는 예, 뭐 예. 수원, 요즘 용인, 화성, 뭐 이쪽 평택 이어지는 거죠. 이쪽부터, 평택, 예. 동탄까지 이어지는 예. 그쪽 지역과 나머지 지역이 엄청나게 실은 가격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도권 가격과 어떤 이제 나머지 부울경 지역 가격, 그다음에 또 노무현 정부가 예. 전국에 혁신도시 10개를 만들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공공기관을 약간 강제 이주시켰잖아요. 그렇죠. 뭐 세종시가 대표적인 거고 예. 등등 강제로 이주를 해가지고 그래서 실은 약간의 시간적 갭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약간 벌어지긴 하지만 2010년도 15년까지는 다시 그게 같은 선으로 움직여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몇 년 전부터 데이터가 좀 달라졌어요. 한 2017년 8년경부터는 오히려 서울의 집중 현상이 강화되고 비수도권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 격차가 커지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아마 그 시청자분들 들어봤을 텐데 똘똘한 한 채. 아, 예. 그래서 그전에 역대 정부의 경기 변동과 달라진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네. 저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다. 아. 근데 똘똘한 한 채는 왜 발생하냐? 예.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네.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 세 채 20억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서울 한 채. 서울 한 채 40억을 가진 사람이 예. 더 착하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다 싸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야 나만 손해잖아. 예. 그리고 또는 서울 변두리 지역 세 채 있는 사람. 예. 저기 우리 뭐 노도강, 뭐 금천 관악구로 노원도봉 강북이라고 불리는 상대적으로 변두리 지역에 세 채 있는 사람은 한강벨트 언저리에 있는 좋은 거 한 채보다 세금만 독박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게 이제 도입이 됐거든요. 네. 2018년 83 대책부터 도입이 됐는데 네. 오히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똘똘한 똘똘한 채. 한 채 현상이다. 그러면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를 권장하는 규제가 없었다면 서울 집값 오르는 거와 동조하로 지방 집값의 흐름도 견조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폭은 줄어들고 예. 그래도 격차가 벌어졌을 확률이 높다. 아, 그러니까 같이 오르긴 오르는데 서울은 더 많이 오르고 지방은 좀 덜 오를 수 있는 왜 형태로 간다. 그러냐면 아. 그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태우 정부 때 부동산이 폭등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높아서였어요. 네. 그게 누적돼 가지고 한꺼번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역대 진보 정부가 유동성 규제 차원에서 지금 갭 투자도 금지하고 있는데 네. 유동성이 엄청 중요한 한 축이 경제 성장률 그 자체예요. 네. 또는 또는 수출 증가율 그 자체가 하나 유동성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경제는 그동안 2010년대 중반까지는
투톱으로 움직였다고 봐야 돼요. 수도권의 고부가 가치 산업, 특히 이제 뭐 반도체 벨트 등등,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 경기, 인천은 R&D 산업 같은 게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부울경도 되게 중요한 하나의 부산, 울산, 경남 지역도였는데 그래서 실은 2000년 초반에부터 2010년까지 거제가 이제 조선소가 몰려 있잖아요. 네. 그때 중국에게 어마어마한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네. 우리 양승훈 교수님이라는 분의 책을 보면 네. 지나가는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있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거제 지역에서는 예. 개도 이제 10,000원짜리 물고 다니면서 다닐 정도였다 그러는데 그렇게 2010년대 중반까지는 수도권 경제와 부울경 경제가 투톱으로 한국 경제를 움직였던 건데 예. 중국이 2010년대 중반경부터 중간재를 국산하면서 네. 우리나라 수출이 급감을 하게 돼요. 중국에 대한 수출이. 네. 그러면서 지금 부울경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고 예. 서울 약간 원톱 경제로 움직이고 있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하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은 게다가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예. 이건 정책 요인이고 예.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네, 서울과 네. 수도권 중심으로 네. 이 두 가지가 지금 서울 집중 현상을 이제 야기시키는 걸로 봐야 된다라는 네. 거죠. 우리 소장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부동산의 흐름을 설명하고 전망할 때 참 이 경기적인 것 또 경제 전반의 성장 여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물론 규제도 있고 공급 여력도 중요하지만요. 그럼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가 예전 같지 않은 이제 저성장 국면에 돌입했다라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지금 반도체라든가 몇 개는 달리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 좀 불안불안하게 보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게 지금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한국 경제가 예년만 못해지면 그런 맥락에서는 부동산도 곧 안정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실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그러니까 이제 토지 가격으로 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가장 높았던 거는 실은 박정희 정부였어요. 네. 박정희 정부 때 제일 높았었고 노태우 정부 때 그 다음으로 높았었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좀 더 이제 중성장이었다 그럴까요? 네.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성장이죠. 지금 유럽에 있는 선진국 중에 경제 성장률이 1% 넘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뭐 일시적으로 이제 어떤 V자 곡선 차원에서 가끔 그런 경우는 있어도 네. 보통은 1 내지 1.5%를 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네.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이제 그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은 경기 변동 방식이 있기 때문에 네. 한 몇 년간 침체되었다가 한꺼번에 오르는 특성이 있어서 예.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중장기적으로 한 10년, 12년 텀을 보면 대체로 다른 것보다 크게 더 오르진 않고 다만 한 가지 이제 변수로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세계적인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던 거를 이제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은 홍콩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경우는 부동산이 한 일정 기간 동안 5배, 10배 이상 올랐던 나라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그거는 중국 자본이 들어간 경우. 아,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K-팝 데몬 헌터스 있잖아요. 네. 그게 실은 그냥 서울 데몬 헌터스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 나오는 장면 전체가 다 서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은 K-팝이 세계적으로 또는 서울이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잘 나가게 되면 서울 되게 좋은 곳이네. 부동산 좀 사야지. 그래서 글로벌 자금이 몰릴 경우에는 네. 그러면 약간 서울이 글로벌 슈퍼스타 도시가 될 경우 네. 그때는 좀 다른 변수로 아. 그러면 외국인 매입 금지법을 만든다든가 네. 그런 걸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저성장이 실은 이제 지금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진폭은 좀 과거보다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성장은 좀 더 줄어들겠지만 하나의 변수는 외국인들의 서울 주택에 대한 매입이 어떨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다. 네. 아, 그것도 중요한 변수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내부의 자체적인 여력은 예전만 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매력도에 대해서 의미 있다 생각하는 외국 자본이 또 서울의 상승 여력을 또 받쳐줄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격 상승의 동력이 결국은 넓게 보면 유동성이고 네. 유동성이 금리도 있고 대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도 있었지만 네. 경제 성장을 자체하는 유동성인데 네. 실은 서울에 대한 매력도도 유동성인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려면 가격 안정화 초점을 두려면 매력도를 저하시켜야 돼요. 네. 그러나 이제 그게 반드시 바람직한 게 아닌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뭔가 균형적 사고가 되게 중요하다. 네. 자연스럽게 유동성이라는 단어를 그 말씀해 주셔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요. 경제가 덜 성장하면 아니면 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또 유동성을 공급해 왔고 그것 때문에 또
약간 경기가 반등되어 왔던 것도 우리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조금씩 떨어져 가지만 그걸 어떻게든 디펜스하기 위해서 돈을 뿌리면 그게 또 아파트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나요? 돈을 많이 뿌리면 당연히 상승으로 연결되겠죠. 네. 그러나 실은 그동안 통화량을 공급한 거 보면 그 정도로 많이 공급하진 않고요. 많았다. 다만 좀 한 가지 보충하고 싶은 거는 지금 부동산이 많이 뛰었냐라는 말 자체가 전국적으로 보면은 서울 빼고는 가격이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데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의 최고점이 2021년 4분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가지고 네.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마주하면서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2021년 최고점 대비로 회복한 데가 거의 없어요. 서울에 지금 원래는 그 얼마 전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11.15 대책 이전까지는 한강벨트 중심으로만 가격을 회복했던 거고 네. 나머지 비한강벨트 지역 심지어 서울에서도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지방은 그걸 회복한 데가 지금도 거의 없고 네. 지금 이제 서울을 일부 이제 주변 지역에서는 약간 이제 그 어떤 풍선 효과라 그럴까요? 네. 규제에 대한 풍선 효과로 일부 이제 생길 수 있긴 하지만 실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판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서울 그러니까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냐 예. 그 말 자체도 분해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오른 거 아니다. 자세히 봐라. 이 그쵸. 얘기군요. 예. 그래서 지금 한강벨트 중심 뭐 강남 3구와 마용성과 그다음에 이제 뭐 동작구 뭐 네. 등등 광진구 등등이 한강벨트가 올랐는데 이거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한 상위 5 내지 10%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으로 대박을 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코스피 5천으로 대박을 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오르는 거를 마치 전국이 다 오르는 것처럼 판단하는 게 가능한 거고 바람직한 거냐. 그 판단은 좀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 드는 거죠. 아, 그것도 중요한 말씀이네요. 왜냐하면 네. 토지거래 허가제를 하면 네. 본의 아니게 이러저런 방식으로 가격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예. 전월세 가격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지방을 한번 다녀왔는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허탈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집값이 올랐다는 게 뭔 소리냐. 우리는 오히려 떨어졌는데 집값 잡겠다고 자꾸 보도하고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진짜 황당하다. 나도 평생 번 돈으로 집 하나 샀는데 우리는 더 떨어졌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얘기도 진짜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지금 앞서서도 말씀 주셨듯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비슷한 뭐랄까요 흐름을 보여가면서 진화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상급지라고 하는 데는 더더욱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방에서도 지방의 거점 도시에서 가장 핵심 지역인 지역들에 대해서도 선호도가 쏠려가고 있는 게 해외에서도 많이 확인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방의 진짜 핫플레이스에 해당되는 곳은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이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은 그 전 세계적으로 어떤 양극화라고 우리 보통 불리잖아요. 네. 양극화라는 건 제가 이번에 최근에 한번 국가별 GDP 순위를 뽑아봤는데 네. 국가별 GDP 순위만 뽑아도 미국과 중국을 합치면 두 나라가 전 세계 210개 국가가 있는데 네. 두 나라 합계가 43%예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소득 상위 10%인 분들이 그러니까 소득 상위 20%가 가지고 있는 소득 점유율이 47 내지 한 50%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거는 과거에 어떤 동네 단위에서 경쟁을 하다가 경쟁이나 분업이 점점점 국가 단위, 동북아 단위, 글로벌 단위. 그래서 예컨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지금 현대자동차가 시총 1, 2, 3위를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거기가 망해버린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양극화는 확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 주식 편중도도 확 줄어들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같은 일종의 우리나라로 기업으로 치면 슈퍼스타 글로벌 대기업이 네. 세계 경쟁에서 다툴 정도가 되고 네. 대만은 심지어 TSMC에 대해서 호국지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라를 지켜주는 회사라는 어떤 호칭도 예. 붙일 정도여서 TSMC 없는 대만보다는 있는 대만이 더 좋은 것처럼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약간 좀 돋보이는 네.
그게 실은 이제 양극화인 측면인데 세계적인로 점점 세계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우리 이제 과거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점점 지금도 약간 이제 그 학벌도 좋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은 야 뭐 한국에서 일자리를 정하냐 그냥 미국 가서 일자리 구하지. 일자리도 아예 이제 글로벌로 구하는 게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현상은 뭐랄까 넓게 보면 교통, 통신, 교류가 점점점 세계화되면서 네.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부동산 역시도 어느 정도 그런 게 작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맥락에서 전개되는 흐름이다 보니 야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정책으로 이거를 거스르는 어떤 뭘까요? 현상을 만들어내는 건 정말 더더욱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그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중심이죠 사실. 이번에 공급 대책 나온 것도 어떻게든 서울 핵심 지역에 공급을 뭐라도 더 해보려고 세상에 무슨 테니스 코트에 300제 더 짓고 우체국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냥 고민은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어떤 맥락에서 이 고민이 나온지는 알겠습니다만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들 입장 중에 어떤 입장도 분명 있을 거냐 하면 지금도 서울이 너무 빽빽하고 답답한데 여기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빈틈 사이로 하늘이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공간마저도 이거 용적률 높여가지고 다 집 지어버리면 이게 과연 올바른 거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주근접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직주근접이 이제 그 직장과 주거가 가까워지는 게 직주근접인데 우리나라 좀 서울에서는 그 고임금 노동시장이 몰려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걸 이제 3도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가 광화문 일대, 두 번째가 여의도 일대, 네. 세 번째가 이제 그 강남 일대인 거죠. 네. 그런데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는데 용적률이 제일 낮은 데가 어디냐면 네. 종로구와 중구예요. 거기는 아마 문화재가 있어서 그런가요? 문화재가 있는 것도 있고 그쪽 뭐그 고효과도 있을 수 네. 있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직주 분리라고 네. 우리가 이제 그 직장과 사는 곳이 떨어져 있는. 그렇죠. 네. 일종의 직주를 분리시키는 게 과거 산업자본 시절의 기본이어가지고 네. 특히 이제 영국 산업자본주의에서 이게 벌어져가지고 거기는 옛날에는 직장 이퀄 공장이었고 네. 공장 이퀄 매연 폐수 악취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 이퀄 매연 폐수 악취 소음 이거였기 때문에 네. 의도적으로 이 공장지대 그러니까 직장 근처와 집을 멀리 뒀던 게 일반적인데 한국에도 실은 그 현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기 신도시가 노태우 정부가 발표한 89년에 한 뭐 그 일산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이런 쪽이지만 일기 신도시 이전에 영기 신도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목동이랑 상계동이에요. 네. 그게 한 84년 5년쯤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88 올림픽,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만들었었는데 목동과 상계동을 왜 그쪽에 만들었고 일산을 왜 그쪽에다 만들었냐면 실은 이제 직주 분리를 좀 시키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서울의 도심은 용적률이 지금도 다 낮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용적률이 그나마 잘 높은 데가 영등포 쪽인데 네. 오히려 서울 일대 자체가 그 문화재가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도심은 용적률이 낮고 도심 외곽이 오히려 용적률이 높게 서겠는데 네. 그거는 직주 분리의 역사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랑 안 맞는 거죠. 예. 지금은 트렌드는 지금 뭐 광화문 한복판에 있거나 강남 한복판에 있는 데서 그 폐수 악취 뭐 소음이 나오진 않잖아요. 없죠. 그 공장지대에서 예. 지금은 다 이제 화이트 칼라로 어떤 지식 서비스 일자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오히려 이 도심 근처를 용적률을 점점 올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약간 이렇게 U자 곡선이었다면 지금은 용적률을 포물선 곡선식으로 도시 중심이 오히려 높고 도시 외곽이 용적률이 낮은 식으로 해야 되는데 실은 지금 정반대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은 한국은 홍콩처럼 되려면 멀었다. 그 가능성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맥락적 상황 때문에 서울 도심지에 더 지어도 괜찮은 상황까지 판단해도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시네요. 오히려 강북 지역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고밀 네. 개발을 훨씬 더 촉진해가지고 이 강남 지역으로 몰리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거기에 고임금 노동시장도 몰려 있기도 하지만 괜찮은 주거도 그쪽에 더 많이 몰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은 주거를 강북에다가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 이제 고밀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네. 사실 제가 여기저기 소문을 들으니까 우리 최병천 소장님께서 부동산 책도 지금 집필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책에는 과거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직접 관에서도 일했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담도 있을 거고 통계적인 분석도 있겠지만 이제 미래를 또 우리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AI가 또 큰 변화인데 그런 것들을 결부시킨 전망 이런 것도 좀 있으실까요? 그게 이제 참 어려운 얘기인데 예. AI와 관련된 얼마 전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아틀라스를 저지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노조들이. 네, 현대차 노조에서 네. 현대차는 도입하고 노조는 이제 저지하겠다는 네. 건데 흔히 이제 러다이트 운동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상됐던 현상이죠. 뭐. 네, 근데 일단은 AI와 관련돼서 일단 일자리 전망부터가 좀 이제 관전인 것 같아요. 예. 일자리가 전망이 돼야지 이제 실은 뭐 부동산을 전망하든가 말든가 하는데 네. 다만 과거에는 그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농업 인구가 압도적 다수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 농업 인구를 100명을 투입해서 100만 원을 만드는 거를 50명을 투입해서 100만 원을 만든 걸로 바뀐다. 그러면 그 일종의 그 50명의 투입 인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핏 보면 이게 50명이 일자리가 감소한 걸로 볼 수 있지만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100만 원에 사던 걸 50만 원에 사게 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은 남는 50만 원 가지고 네. 뭔가 다른 걸 사기 시작을 해요. 그렇겠죠. 뭐 영화를 본다든가 연극을 본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예. 뭐 데이트를 한다든가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그래서 실제로는 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영역은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생산성 향상이 2배로 올라가는 거고 소비자들의 후생이 극대화돼서 그 돈으로 다른 산업이 발달한 게 1차 산업이 일자리가 줄어들면 그래서 2차 산업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네. 2차 산업이 생산성이 고도로 혁신되면 3차 산업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것처럼 네. AI로 인해서 지금 생산성이 혁신되면 생산성 혁신과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 싸게 사는 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한 뭐 10명이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뭐 5명이 투입해서 한다든가 2명이 투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남는 돈으로 뭔가를 다시 살 거다. 그래서 뭐 유튜브를 구매하든 아니면 뭐 어디 놀러를 가든 뭐 하든 간에 그래서 실제로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역사 내내 일자리 그러니까 자동화와 전문화 역사였는데 네. 기계화 역사였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고용률이 계속 늘었어요. 네. 자본주의 역사 내내. 예. 그래서 실은 AI가 특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과거를 거슬러 가면 예. 산업혁명 이후의 자본주의는 틈만 나면 기계와 자동화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다. 예. 그래서 저는 큰 틀로 보면 역시 다만 사라지는 일자리는 우리 눈에 보이고 예. 미래에 생길 일자리는 우리 눈에 아직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언가 더 생길 생긴다. 거다. 우리 그 네일 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미용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다양한 거. 네. 네일 아트라고 불리는 네.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상상도 못했고 예전엔 그런 거 없었죠. 그리고 이제 뭐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묘라든가 그 산업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네. 뭐 산책하거나 뭐 상담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는 상담할 수 없었지만 사람들이 욕망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처럼 네. 저는 그렇게 이제 결국은 다른 식으로 욕망이 일자리가 갈 거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이게 뭔가 실마리를 잘 못 찾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오늘 소장님 모시고 좀 긴 시각에서 통시적으로 부동산의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나름대로 시사점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